절도 행각이 약 7년, 8년 가치의 총합이 20억 달러. 대체 뭐 때문에 미술품들을 팔지도 않고 본인의 방에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브라이트 비전은 사실 충동 자체가 굉장히 크죠. 조절하는 이 힘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약간은 반사회적인 또는 자기애적인 성향들이 좀 뒤섞여 있는 인물이 아닌가. 점점 갈수록 굉장히 저장 강박에 가깝다 생각이 듭니다. 병적 도벽으로 좀 가는 부분도 좀 느껴지고요. 2조 7천억이면 거의 평생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몇십 년 나오겠는데 하면서 봤는데 에?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또 새로운 이 어떤 컨셉의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네, 좀 고급지지 않나요? 저희가 없는 형편에 자꾸 지어 짜가지고 뭔가를 더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품격 토크 방송을 하기에 참 좋은 그런 세팅이 아니지 않나. 맞아요.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런 어떤 아니죠. 네. 구독자분들과 이제 시청자분들께 만족스러운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뭐 얼마든지 더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럼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미술입니다. 좋아하는 미술 작품 혹은 뭐 작가 있으세요? 그리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 나폴리옹 대관식 있잖아요. 저는 그 규모, 사이즈에서 오는 그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상당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아시다시피 또 학창 시절부터 미술의 조예가 좀 있었잖아요. 저 미술반 출신이잖아요. 미술반 출신. 다수의 전시회에 출품을 한 어떤 그런 이제 작가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진짜로 미술관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은 이제 가려고 하고 뭐 새로운 전시회들 뭐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거 있는지 한 번씩 찾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저도 이제 미술 작품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전 비엔나에 갔었거든요. 비엔나에 갔을 때 이제 클림트의 작품 키스를 이제 볼 일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작품 좀 아세요? 사실 한 번 누가 훔쳤던 작품이에요. 스테판 브라이트비저라고 하는 역사상 가장 많은 예술품을 훔친 도둑이라는 칭호가 붙어있는 절도범입니다. 절도 행각이 약 7년, 8년 정도 지속이 됐다라고 들었는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훔친 미술품의 가치의 총합이 20억 달러, 2조 7천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거를 다 본인의 다락방에 전부 다 뭐 전시, 진열을 해놨다는 것도 굉장히 좀 신선한 부분이죠. 맞아요. 사실 그렇게 팔지 않고 다 집에 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걸리지 않고 이제 도둑질을 계속 할 수 있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스테판 브라이트비저라는 인물은 대체 뭐 때문에 이 2조 7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가치를 지닌 미술품들을 팔지도 않고 본인의 방에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동기가 뭐였을까? 동기는 바로 이 책, 예술 도둑을 보시면 잘 아실 수가 있는데요. 스탕달 증후군이 결국에 브라이트 비저가 그런 물건들을 계속해서 훔치게 만든 그런 동기가 됩니다. 스탕달 증후군은 이런 그 예술 작품을 보고 난 뒤에 막 가슴이 가빠오고 막 어지럽고 한 이제 황홀경을 경험하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해요. 그쵸. 뭔가 가슴이 굉장히 두근거리고 숨도 가빠오고 어지럽고 막 쓰러질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황 증세와 비슷한 이런 증상들을 경험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위대한 예술품을 접했을 때 오는 벅찬 감동, 압도되는 느낌, 이런 데서 기인한다는 게 그런 공황 증상들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스탕달 증후군이 특히 이제 그 이탈리아 피렌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피렌체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흔하게 좀 나타나는 그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피렌체 여행 가보셨어요? 피렌체에 가봤죠. 좀 어떠셨나요? 피렌체에 저는 다른 것보다 그 미켈란젤로 언덕? 그쵸. 거기에 올라가서 점심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하염없이 경관? 그렇죠. 경관을 바라보고 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안온한 느낌이 났던 기억이 나요. 저한테는 그때 제가 그렇게 감성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도 굉장히 거기서 뭔가 감성적인 걸 많이 느꼈고, 유럽 여행 중에도 제일 좋았던 게 어디야? 라고 하면 피렌체를 꼽을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탕달 증후군 혹시 거기서 경험하셨나요?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이 피렌체가 어쨌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서가 깊은 도시고 미술품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렇게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들이 주 무대로 활동했던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가치가 높은 예술품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피렌체의 예술품을 직접 목격을 하고 거기서 이제 오는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이 압도되어서 스탕달 증후군을 경험하는 케이스들이 한 달에 한 건 정도는 발생을 해서 병원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 프랑스의 작가인 스탕달 역시 피렌체 여행을 하다가 예술품을 접하고 이러한 증상들을 경험하고 이것들을 이제 책에 적으면서 이제 스탕달 증후군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생겨났다라고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심하면 공황이나 해리 증상을 경험을 하는 거니까 사실 어떤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브라이트 비전은 뭐가 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좀 훔치기까지 했을까요? 스탕달 증후군을 일단은 브라이트 비전은 어떤 본인의 동기의 가장 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도둑들과 본인의 차별점으로 내세우는 부분이에요. 나는 이 미술품을 접했을 때 그 진정한 아름다움에서 큰 감동을 느꼈고 이것들을 이제 오롯이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술품들이 어떤 미술관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미술품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미술품이라는 거는 가까이서 보고 만져도 보고 내가 오롯이 느낄 수 있어야지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떤 예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물로서 뭐 정당한 행동을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죄책감이 전혀 없었죠. 맞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것들을 가져감으로써 뭐 이 예술품을 소유한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큰 손실을 입는 거고 또 그 아름다움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그 관람객들의 권리도 이제 해치는 셈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죠. 이 다락방에 이렇게 이 예술품들을 보기 좋게 처음에는 전시들을 했지만 이 절도 행각이 반복이 되고 사실 2조 7천억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예술품들을 훔쳤겠어요. 그 다락방에 다 들어갈 뭐 전시가 될 그런 사이즈가 아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예술품들을 그냥 아무데나 방치해 놓고 그냥 쌓아두는 식으로 함부로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물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훔치는 사람을 보면은 병적 도벽인가? 네, 이런 걸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브라이트 비전은 그 많은 뭐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들이 심리 분석을 직접 했는데 병적 도벽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네, 병적 도벽과 좀 이 브라이트 비저의 이런 훔치는 심리는 어떻게 좀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병적 도벽이라는 거는 어떤 금전적인 현실적인 이득을 목적을 하지 않고 그 물건을 훔치고자 하는 충동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물건을 이제 훔치는 그런 이제 증상들이 반복이 될 때 우리가 병적 도벽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일종의 충동 조절 장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 충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물건을 내가 가짐으로써 뭐 얻게 되는 어떤 현실적인 이득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도라는 행위가 주는 긴장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쾌감과 약간 안도감 내가 이거를 무사히 훔쳐냈구나라는 이 느낌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게 특징이죠. 이 느낌들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반복적인 절도 행동을 한다는 게 바로 병적 도벽입니다. 이 브라이트 비저는 이제 병적 도벽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면은 일단 브라이트 비저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 동기에 있어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죠. 병적 도벽이 말씀드린 대로 이 절도라는 행위가 주는 어떤 긴장감과 안도감 그리고 쾌감으로 이어지는 어떤 이 감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은 브라이트 비저의 동기는 예술에 대한 어떤 사랑을 넘어서 약간은 집착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탕달 증후군을 겪을 정도로 강렬한 감정을 느끼다 보니까 그런 집착까지도 좀 연결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어떤 브라이트 비저를 인터뷰한 심리학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것들을 또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질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책에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적 도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충동이 올라오기 때문에 계획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브라이트 비저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아름답고 꼭 갖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굉장히 계획을 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내가 뭐 나사를 어떻게 풀고 내가 어떻게 숨기고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네, 그래서 계획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일반적인 병적 도벽이랑 좀 차이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끝난 뒤에 본인이 이제 도둑질한 거가 걸리지 않고 막 기사화 됐을 때 그걸 보면서 또 좀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뭐 물론 병적 도벽에서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차이점이지 않나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예술 작품을 이제 훔치는 걸 넘어서 이렇게 수집, 약간은 좀 저장 강박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측면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본인의 공간을 빼곡하게 예술품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책을 읽어보면은 좀 느껴지던데 저장 강박 장애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저는 초반에는 아니더라도 후반에 점점 갈수록 굉장히 저장 강박에 가깝다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병적 도벽으로 좀 가는 부분도 좀 느껴지고요. 이제 처음에는 정말로 가치 있는 물건, 네, 꼭 가져야 되겠다 싶은 물건만 훔쳐요. 근데 뒤로 갈수록 막 되게 가치가 없는, 맞아요. 네, 쓸모 없기도 하고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은 그런 걸 훔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본인의 얘기와는 다르게 그 작품들을 뭐 정말 소중하게 대하고 어떤 예술적인 가치를 진심으로 느끼려는 모습들도 보이지 않죠. 맞아요. 네. 네, 후반부로 갈수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술 작품들을 좀 함부로 방치해 놓고 그냥 정말 집에 가져왔다 이상의 의미는 전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네. 아마 이런 것들은 또 이 브라이트 비저의 성장 배경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 브라이트 비저가 조금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사실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정된 윤택한 집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아버지는 좀 밖으로 많이 겉도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적어도 좀 감정적인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부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걸로 생각이 되고 그 갈등이 이어지다가 결국에 브라이트 비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는 완전히 아버지가 이제 집을 나가버리는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 시점부터는 이제 아버지의 지산으로 향유하던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워진 상태로 어머니와 단둘이 남겨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저장 강박 같은 것들을 설명할 때 이런 심리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이 현실적인 어떤 대상물들로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수집을 하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린 시절에 받은 이런 상처 그리고 거기에서 기인한 결핍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맞아요. 실제로 브라이트 비저는 어려서부터 좀 내성적이고 굉장히 좀 예민한 기질의 아이였다고 하고요. 뭔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할 때 부모님이 박물관에 그렇게 데려다 주고 그래서 그런 미술품들을 굉장히 좀 즐기고 난 뒤에 그런 감정들이 좀 안정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집에 워낙에 아버지가 수집해 놓은 그런 물건들이 있었고 아마 브라이트 비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좀 굉장히 어떤 부모님이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꼈던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를 했을 것 같은데 아버지고 이혼하고 나가면서 모든 수집품을 다 가지고 예, 나갑니다. 예, 그러면서 굉장한 어떤 공허함,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네, 유기되었다는 그런 느낌까지도 좀 받았다고 하죠. 네. 그 상실감 그리고 어떤 분노 이런 것들도 이제 범죄의 동기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브라이트 비저라는 인물이 약간은 좀 자기애성 인격을 지닌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예술의 조예가 깊었고 예술적인 감각이 좀 더 예민하고 남다른 그런 사람이었던 거는 맞지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행위를 이제 일반적인 그 절도범들하고 다른 특별한 것들로 부각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예술을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식의 논리를 펼쳤던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일반적인 도둑들과는 다른 어떤 대승적인 그런 가치를 지니고 행동을 한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를 좀 어필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확실히 그런 부분이 좀 보이죠. 네. 그리고 자신을 이제 심리 분석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자기한테 좀 안 좋게 이야기한다는 사람은 되게 비난하고 나를 좀 그런 식으로 좀 좋게 네, 예술적인 그런 가치를 알고 네, 그거를 위해서 혹은 심리적인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이런 도둑질을 한 거다라고 좀 좋게 포장한 사람만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본인을 인정해준 사람만 인정을 하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의 논리를 들여다보면은 어떤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감이 별로 보이지 않잖아요. 네. 네. 예술을 해방시키고 이거를 내가 오롯이 누리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약간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서도 굉장히 좀 자기중심적인 부분들이 많이 엿보이고 약간은 반사회적인 또는 자기애적인 성향들이 좀 뒤섞여 있는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런 브라이트 비저의 어떤 성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어머니거든요. 이 어머니는 이제 이 브라이트 비저와 같이 살면서 본인은 이제 이렇게 몇 년간의 절도 행위가 이루어진 것들을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알면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맞아요. 네. 네. 실제로 용인을 한 걸로 보이고요. 이 어머니는 굉장히 아들한테 허용적입니다. 맞아요. 네. 어렸을 때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많이 틀려서 성적이 안 나왔는데 이걸 그대로 가져가면 아버지께 혼날 것 같으니까 아들인 브라이트 비저가 그걸 바꾸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것도 넘어가고. 묵인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브라이트 비저가 그 경찰관이랑 한 2차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넘어가고. 네, 그런 걸 계속 넘어가는 걸로 봤을 때 아마 이 물건을 예술품을 훔치는 것들도 좀 용인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맞아요. 사실은 뭐 이걸 좋게 포장하자면은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어머니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어떤 적절한 지적과 훈육이 성장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자기애성 성격의 형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라고 보잖아요. 네.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해서 어떤 내적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 어머니는 사실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정서적으로 먼 거리였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좀 제대로 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네, 그 충동 조절 장애 쪽으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충동을 조절하려면 어쨌든 충동 자체가 좀 낮든지 아니면 조절할 힘이 좀 커야 되잖아요. 근데 브라이트 비전은 사실 충동 자체가 굉장히 크죠. 예술품을 봤을 때 느껴지는 감정도 크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 한데 조절하는 이 힘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뭔가 처벌도 받아보고, 네. 이제 뭐, 말하자면은 뭐 혼도 나지만 뭐 경찰서도 한번 가보고, 이런 이제 경험들이 안쪽으로 좀 각인이 되어야지, 아, 내가 이걸 하면은 나한테 좀 불이익이 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을 할 텐데, 이런 경험들이 부족했던 거죠. 브라이트 비저 자체가 이제 사실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성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현실적인 처벌들이 꼭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책의 후반부에 나오지만 결국에는 발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절도 행각이 막을 내리게 되는데 이 2조 7천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술품을 훔친 것 치고는 형을 굉장히 작게 받아요. 저는 그 부분이 좀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어요? 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네. 2조 7천억이면 거의 평생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몇십 년 나오겠는데 하면서 봤는데 네. 뭐 자세한 건 책을 읽으면은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런 어떤 미미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범죄 행위를 하면은 내가 제대로 대가를 치르겠구나라는 식의 생각을 브라이트 비저한테 심어주지 못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맞아요. 사실 처음에 그 스위스에서 발각이 됐을 때도 그때도 거의 그냥 바로 그렇죠. 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나오니까 내가 이거 미술품 정말 훔쳐도 되는구나 네. 라는 그런 생각이 더 강화가 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서도 출소를 하고 나서도 이후에도 사실 몇 번 또 같은 식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거창한 예술의 해방이라는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평범한 좀도둑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네, 그런 것들도 이런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책 예술도둑의 주인공 스테판 브라이트 비저가 어떤 인물인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또 새롭게 단장한 이 스튜디오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롭고 풍성한 콘텐츠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